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비공식 라인이 조율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비선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세 번째 가석방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명문대 의과대학 학생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 의대생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국립대인 부산대학교에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에 이어 행정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성장하던 쿠팡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반토막 나면서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알리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저가 공세를 뚫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과 최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나온 여야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을 소통 정부로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또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방향과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국가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설이나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잠재워지겠죠. 아무래도 내일 기자회견에서 자유질의응답 시간이 예고된 만큼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이 언급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특히 관심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과 함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두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수사기한을 우선 정하고 특검을 생각해보자는 조건부 수용은 위기 모면을 위한 꼼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배경에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두고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죠. 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양자회담이 진행됐죠. 이 회담 성사 배경에 비공식 라인의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거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교수의 언론 인터뷰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이 양자회담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겁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후보 추천권을 주겠다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별도 라인은 없었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야도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총선 압승 이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며 한마디로 오지랖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공식적 라인을 맡았다며 비공식 라인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이 이슈가 있는데 비공식 라인은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정말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담아서 얘기를 진정성 있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무슨 의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인터뷰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론적인 얘기는 오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직책이 본인에게 맡겨졌다고 착각한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맡길 정도로 이 채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중요한 국사를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하셨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정황을 보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야 각 정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원내대표를 뽑는데요.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오후 3시부터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3분씩 정견 발표를 했고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추첨을 통해 먼저 발표에 나선 추경호 의원은 35년간 쌓은 국정 경험을 강조하며 22대 총선에서 얻은 108석을 바탕으로 위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계파와 지역 문제에서 자유로운 다선 의원님을 내세우며 중도 확장성을 토대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분골쇄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고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최대한 확보해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명의 후보는 모두 관료 출신의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개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여당 의원 비율이 높은 영남권과 함께 44명에 달하는 초선 당선인 표심이 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원내대표가 결정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비대위 회의를 연단 계획인데요. 이 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 선거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애초 관측됐던 6월 말에서 한 달 이상 늦춰질 거로 전망했는데요. 8월 전당대회론까지 언급되자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우리 당도 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는 취지라며 날짜를 딱 정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당원 100% 전당대회 룰 문제 등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준비하고 당을 혁신해야 하는 상황을 황 위원장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6월 말 7월 초쯤엔 전당대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황 위원장이 당대표 행세를 한다며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에 불과한 비대위원장에 당원 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일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죠. 네, 2시간 뒤 오후 6시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끝납니다.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이 박지원 당선인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서 후보가 5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박 당선인은 외부 모임이 끝난 뒤 공식 입장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탈중립 의장을 표방하며 선명성을 내걸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데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세 번째 가석방 심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이 곧 석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160일 만인데요.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는 오늘 낮 2시쯤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계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만약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교정당국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사는 오늘 낮 2시부터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 검사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질문엔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진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 모두 6가지 사유를 들어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여러 비위를 증언했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검사 측은 준비 절차가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하는 건 절차에 어긋난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부산대학교에 이어 오늘은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대 정원 학칙 개정 상황 어떤지 학교별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학교 가운데 지금까지 학칙 개정을 마친 학교는 12곳입니다. 20개 학교는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의대 규모 확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5명에서 내년도 163명, 내후년 200명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증원은 일단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대학교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평의회에서 오늘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대에 이은 추가 부결 사례가 나온 겁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까지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부산대를 강하게 압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학칙 부결이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학교들 역시 증원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학칙 개정 결정 자체를 미룰 경우 정부 계획에도 사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당장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부터 대학교들의 학칙 개정까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의정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원 확대의 근거를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의학회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세부 분과로 나눠 인력 추계와 전공의 수련 환경,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주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사법부를 통해 부당한 행정명령을 무효화시켜 행정부의 포괄적인 독재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을 했고 조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함께 주장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밑 라인은 없었다면서 공식 채널로 준비했다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며 회담 주선을 요청했고 함 교수가 평소 친분이 있는 임혁백 교수에게 연락을 했으며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면 총리 추천 등 협조가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 후속 인사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고 이재명 대표는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경쟁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회담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공식 채널로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회담이 확정됐고 총리 인선 문제에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는 온도차가 있었지만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치원은 비선 논란 관련 여야 의원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요. 또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런 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맡길 정도로 이 채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중요한 국사를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하셨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아주 제가 이 주변 상황을 함께 하신 한 분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황을 보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팩트 체크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뭐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실 공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됐든 대표에 대한 이런 영수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면 이제 밀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공식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한참 있다 정치 비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얘기를 너무 내밀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고 여기서 다시 또 진실 공방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도 그렇고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취지를 훼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정치온 시간입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비선 논란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청와대가 있을 시절 근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정무수석, 홍보수석 다 지내셨습니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야 영수회담 때 물밑에서 논의가 보통 있고 조율이 됩니까? 어때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공식 라인으로 잘 안 풀리는 것들을 그런 어떤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예. 뭐 다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 네. 다만 이 공식 라인이 완전히 주가 되고 다른 것은 보조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너무 이상한 상황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설사 비선 라인을 가동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양측이 다 부인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그래요. 예. 그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내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것이 주가 될 텐데 예. 공식으로 부인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저 두 당사자가 대학 교수라는 점 최고의 예. 지성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 분들이 없는 이야기를 언론사까지 찾아가서 했을 일은 없다는 의혹은 국민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일 대통령께서 부인하시고 민주당도 부인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소위 뭐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비서실장 협의가 전부다라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재원 전 수석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비선에서 논의가 됩니까? 지금 우리 박수환 당선인께서는 비선에서도 논의가 되지만 그거는 주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이번에 영수회담은 과거에 뭐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대통령 회담을 갖는다든가 이런 통상적인 대통령 회담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총선 이후에 여당이 참패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수석 비서관들을 교체하겠다고 사실상 이미 발표한 상태에서 그렇죠. 영수회담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의 공식 라인인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에도 다양한 그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제안하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쪽 대답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을 채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특정인을 시켜서 밀사처럼 보내서 그 분이 모든 것을 주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초를 제공하는 일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한다든지 이럴 때도 공식적인 대선 캠프가 아니라 또 비공식적으로 친한 분들이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보면 그 북한과의 협상 같은 데도 공식 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정원 같은 데서 나서는 건 어떻게 보면 공식 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비선 라인이 나섰다 또는 이런 의사소통 과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다만 저는 그래도 영수회담 자체는 공식 라인이 주선을 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4월 29일 영수회담이 열렸고 4월 19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이제 거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이쪽 당대표 비서실장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 어제 나온 내용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일단 공식적으로 공식 라인을 통해서 회담이 성사됐다고 하지만 비공식 라인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부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경쟁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원희룡 전 장관 비서실장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뭐 일부 교체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선의 보조적 도움을 좀 받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이 밝혀진 주장되는 내용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개됐다는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밝혀진 내용,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도대체 이것은 너무나 정치 공학적이고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이야기까지 했겠냐라고 믿어지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정말 무슨 뭐 그 무협지에 그 뭐 이런 내용들을 막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라고 하는 저는 우선 이 내용들에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해보니 그런데 어떻게 그 두 분이 한 얘기를 안 믿냐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그 어떤 의혹과 믿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쉽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구체적이고. 이 같은 보도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향해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원들 중에 일부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은 좀 그런 댓글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런 이제 강렬한 어떤 주장을 하는 몇 분의 의사 표현이 뭐 전체 당의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지난번 이제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좀 당원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접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기는 거북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안이 충격적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민간인들이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분의 교수님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것이 좀 서로 간에 과장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좀 더 뉘앙스가 커지고 해서 이 뉴스가 좀 대통령의 본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조금 더 크게 서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언론에 가서 무용담처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밝혀짐으로써 가장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반대로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분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럼 이 기사, 즉 이런 인터뷰 내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왔으며 왜 폭로를 했을까?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딱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이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권에 이런 이야기보다도 더한 이야기도 옆에서 서로 하면서 내용이 오갈 수도 있고 한데 정작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선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는 고려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오가지 않았으면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수면 위에 끌어올려서 언론에 그 기사화하고 그것을 논란이 되도록 만든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의 좀 상당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끝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지금 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하면서 영수회담 때 합의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겠느냐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 교수 한 교수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믿을만 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것이어서 예. 또 이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이고 예. 또 함성득 교수님은 특히 대통령학에 대한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어떤 파장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왜 이야기했을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음모론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충분히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가능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또다시 이런 해결되지 않는 의혹 속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 정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에 차서 보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내일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많은 이야기들 시간이 할애가 될 거고요. 영수회담 열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네. 내일 기자회견이 예고된 상태에서 어제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사실은 국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어떤 세우고 활용하려고 하는 걸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님처럼 이재명 대표가 위상이 높아짐으로 아마 그렇게 공개가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함성득 교수님은 왜 거기에 동의를 하셨을까?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예. 내일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입니다. YTN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보고 오겠습니다. 예. 8월달이라는 거는 야당이 8월달 전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닌데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당직 선거에 나온 것을 누가 나와라 말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시작도 안 한 전당대회인데 벌써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8월에 전대를 하는데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6, 7월에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그 전당대회를 열려면 전당대회 준비 기간이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각 시도를 돌면서 합동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합동 연설을 연다고 하더라도 전체 40일 정도 시한이 걸리고 그러면 5월 20일 경에는 후 그 전당대회 공고를 하고 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5월 9일 내일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원내대표 협의해서 비대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 그러면 비대위원회 출범시켜서 지금 그냥 전당대회 곧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서로 간에 그 중지를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꾸려면 이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못 여니까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최소 20일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5월 20일부터 전당대회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또 황우여 전 대표께서
예. 상당히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셔도 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쇄신을 하되 전당대회는 빨리 열어라 하니까.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출마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당대표 행사하면서 전당대회 연기하려고 한다. 홍준표 시장님은 예.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이제 이 중앙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예, 예.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금 잠재적인 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경쟁자 거죠? 정도가 예. 아니라 거의 정치적인 예. 적수로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이번 전당대회에 복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라. 예. 그런 주장이시고 그렇게 하려면 전당대회에서 당원 그 반영 비율을 100%라는 현행 룰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당내에서 지금 많은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심지어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은 아예 당원은 한 명도 그 반영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100%로 뽑자는 당대표를요? 주장까지 예. 하시고 또 이번에 낙선한 저 원외위원장들 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50대 50으로 선출하자. 여론조사 안철수 50, 예. 당심 50. 예,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도 50대 50으로 선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황의호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마냥 그냥 100% 현행 룰로 끌고 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예.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듣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또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예. 그것이 정도일 것 같은데 홍준표 알겠습니다. 시장은 그냥 혁신이고 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뭐 당내 사정이기 때문에 또 더 말씀을 잘해주실 부분도 있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박수현 당선인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전당대회 시기 관련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8월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세요? 아니 그럼요. 충분히 예, 그 그렇군요. 설득력이 있고 예. 그게 현실론일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 해도 지금 김채고 잘 설명하셨지만 예.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당대회를 좀 늦게 열면 열수록 유리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는 지금 건가요? 당장 빨리 하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하냐라고 하는 비판이 그럴 거셀 수 수 있죠. 있으니 예. 조금 연기를 하면 그런 비판 여론이 좀 수그러든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이제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주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워낙 그 센 국민의 회초리를 이제 맞은 것이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를 한두 달 연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가장 빨리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예.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패배하고서 가장 빠른 재보궐선거 때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을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8월 전당대회 때 바로 당대표 된 거 네, 아닌가요?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아마 유력하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하려면 검토를 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걸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견제가 계속 되고 있고 전당대회의 그 시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심지어 예. 그 대구시장으로 일하고 계신 홍준표 시장까지도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에 대한 신경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예. 그러면 제가 출마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러십니까? 예. 그 신경 쓰지 말고 당을 혁신해 달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이미지도 그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 대통령을 만나지 않지만 그 이상민 의원은 만나잖아요. 불출마한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고 절대 있고. 밝히지 예. 않잖아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출마할 생각이 저는 있는 것 같다. 100% 100% 있지 로 않을까. 보세요? 다만 이제 그렇군요. 예. 마지막 순간에 출마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모를까. 출마할 예. 가능성은 좀 100%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이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2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보석을 풀려날 것으로 보이죠. 예. 그 법정 구속이 되고 160일이 지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 그 형의 선고 확정 판결 난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예. 그게 아니라 1심 선고가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심에서 구속 기한이 6개월이 만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만이 그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만약에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구속영장에서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 사실을 끄집어내서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법원이 궁여지책으로 보석을 석방했다고 봅니다. 예. 검사 출신이셔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출마할 것 같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100%다라고 하는데 출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출마 가능성도 낮고 출마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입장에 보면 이제 정치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국민을 대하는 이 정치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 민심을 장기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되는데 만약에 이 총선 패배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나 전당대회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 뭐 신선하기도 하고 뭐 좋은 점도 있었는데 역시 귀하도 보면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름이 없네라고 하는 너무나 그 권력지향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마 여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죠.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이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 네,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등록을 하면 5명이 되는 거고요. 현재 출사표 던진 분은 4분입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할 분은 선택은 했지만 말씀드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현재 그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내부 선출 과정을 보면 다른 때와 좀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여기에 소위 당심, 명심 뭐 이런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영되는 이러한 어떤 초유의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 저도 굉장히 당원들의 그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뭐 서로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이래서 돼야 된다는 막 논리들을 개발해가지고 문자를 아마 수백 통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는 이제 뭐 동의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당 지도부와 또 뭐 쉽게 말하면 국회의장까지도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당선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또 영수회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국정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설 이런 것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회의장마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당선인들 사이에 좀 많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당내 사정이어서 또 누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지난 대선 때도 추미애 대표를 공개 지지 선언하고 투표도 했는데요. 뭐 당연히 추미애 의원이 되겠죠. 지금 저 민주당 분위기가 명심을 명심하라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그 국회의장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중립, 국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22대 국회는 사라졌어요. 지금 후보들이 전부 자기들이 가장 충성하겠다고 오히려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국회가 거의 사막화될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더욱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과거에 국회의장들이 또 보통은 다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명예롭게 퇴진했는데 대통령의 이미 도전했던 국회의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은 아마 국회의장이 되면 그날부터 대통령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면서 민주당 당원들을 힘을 받으려고 할 텐데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렇지만 제가 또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늘 지지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8일 남았으니까요. 누가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입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한 뒤에 사이트를 아예 폐쇄해버리는 수법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유명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 판매 글을 올린 A씨. 기다림 끝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쓰다 남은 포인트로 결제하고 싶다며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로 옮겨 거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이렇게 선뜻 제가 올린 물건을 사겠다고 하니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상한 거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구매자가 입금했다는 포인트를 인출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기 계정으로 의심돼 출금할 수 없다는 사이트 측 답변을 받은 겁니다. 대신 사이트 측은 물품 값만큼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동결이 풀리고 출금도 가능하다며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거래 건수가 뭐 100건도 넘을 만큼 많은 물품들을 뭐 판매도 하고 해봤는데 그때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판매자 입장이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좀 많이 경계를 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사이트 측 요구에 22만 원으로 시작된 입금액은 700여만 원으로 금세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이트가 아예 폐쇄돼 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전혀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주소까지 거짓으로 올려뒀던 겁니다. A씨 외에도 비슷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SNS 대화방엔 이미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내 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저는 당황하잖아요. 이 사람도 약간 닭다리를 하듯이 비슷하게 하니까 저도 이게
뭐 생각할 겨를 없이 피해자들의 고소가 쏟아지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보신 대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대낮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몇 년 전 수능 만점 받았던 명문대 의대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과연 범행 심리는 뭔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사건에 신고된 게 영상으로 정리해드렸는데 한 남성이 투신할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옥상에 약이 있다. 올라가 봤더니 한 여성이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5월 6일 날 4시, 오후 4시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리스크 요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 대응 요원들, 그러니까 뭐 자살에 임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경찰의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신고가 되면은 소방구급대, 구조대와 같이 해서 밑에 있는 어떤 그 공기 커버를 밑에 대고 또 뛰어내릴 걸 대비해갖고 이런 걸 다 대비하고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시간 자체에 신고된 걸 보면 시간이 그렇게 되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짧은 상태에.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이 죽으려고 했느냐 아니면 일종의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재판에서 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내리려 했다는 게 감경 사유가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 판례상 내가 이 피해자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살해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할 이런 것이 실제 그 재판에서는 상당 부분 피고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죄책감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네. 저거는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저런 형태의 신고가 들어와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약 가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조대원이 시신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우차라든가 정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혹은 우발성 계획성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방 이야기 하셨는데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 이렇게 말해서 경찰이 올라갔다가 그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건가요? 전혀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보통의 교제폭력의 가해자들이 생각하는 자기중심 사고, 자기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아픈 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엄청난 일을 벌였으면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내가 여기에 사람을 살해해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먼저 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을 얘기했다는 건 두 가지가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사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우회적인 형태의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약이 든 사례고 그거 노출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시신을 다른 어떤 감추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발견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일부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이 가해자의 신상을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예. 공개했습니다. 이게 피해자 신상 노출이거든요. 이게 2차 가해 우려도 크고 신상 공개 자체가요. 근데 확인해봤더니 수능 만점 받았던 명문대 의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범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자존심이 아주 낮은 사람, 예. 자존심이 아주 과잉된 사람. 아. 그러니까 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적을 맞은 예. 언론에도 많이 주목받았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친구라고 하든 전 여자친구라든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규정하기를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아니야. 헤어진 지 오래됐어. 아. 저 사람은 헤어짐을 내가 통보했는데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한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자친구란 표현도 조심스럽고 전 여자친구란 표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피해자 진술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교제폭력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네. 거고 예. 그럴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감히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게 아주 좀 잘못된 선민의식적 엘리트의식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엘리트들은 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못된 엘리트 의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의자가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계획 범죄로 봐야 할까요? 명목상은 계획 범죄가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흉기를 왜 구입했어? 라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그 법정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자해하려고 했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진술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히 저 CCTV 나오는 흉기를 보고 이거 왜 구입했어? 이거 너 가해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자해를 하면서 좀 겁을 줘서 여자친구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경우가 뒤바뀌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을 때 감형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기를 샀다는 것만 가지고 계획범행의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는 계획범행 범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범행 장소가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이잖아요. 네. 평소에 이제 흡연하는 직원들이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방된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대형 영화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고 범행 장소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을 거기서 그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보통 이제 교제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뭐라고 부르든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이미지성을 중시합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강남역 사건 같이 대중한테 이미지가 딱 박혀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해서 표현형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표현형 범죄? 왜냐하면 나는 억울해.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앞에 강남역을 붙이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합니다. 모범 범죄가 나타날까 봐 그런 거죠. 반복되는 모범 범죄가 그렇네요. 강남역 인근의 옥상, 강남역 인근의 화장실, 강남역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과거의 조선 사건이나 최원정 사건 때도 신림역 얘기를 해버리니까 서현역으로 바로 모방되고 이런 것들은 범행의 모방성은 상당히 빠르고 굉장히 형태적으로 빠르게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모방범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무차별적인 범죄가 일어난다는 건 누구나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 발생하기 조언해 전에 좀 징후가 사전에 막을 있을지요. 수 있는 방법. 보통 저런 경우는 그 전조 증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 범인이 바로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서 바로 범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대여섯 번 있었다고 합니다. 저런 행위가 반복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두세 번 정도 이후에 만약에 위험성을 차단했다고 하면 저희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차단 장치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 학생을 상담 심리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명문대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위험성이 높은 형태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터진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엔 이미 대응하기 너무 늦죠. 근데 보통 6번이라고 하니까 한두 번 정도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뭐
워낙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안심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이런 교제폭력 관련된 폭력의 아주 위험성입니다. 왜냐하면 예. 공개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떻게 못할 거라고 하는데 범인은 반대입니다. 그래요. 공개적으로 일종 이걸 표현하는 execution이라는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행태, 그러니까 공개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길 원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네. 항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도 다 있고 네.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연인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 보려고 해요. 연인에서 나아가서 요즘 뭐 부부 사이의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대책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글쎄 저는 그런 거를 기자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건 넌센스라고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넌센스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미 확신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징역 3년인데 5년이니까 하지 마셔라고 하면 들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될 수 없다. 예. 네. 즉각적인 잠정과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구금을 하거나 바로 제어하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나눠준다든가 긴급적으로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수갑채워서 돌려보내는가 분리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나라도 인권이 외배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바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뒷수갑 치워서 빼버리거든요. 그럴 정도에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폭력, 왜냐 이미 그 사람들은 이만큼의 화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그런 상태에서 형량이 5년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까지 듣고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이야기 좀 해주세요. 4년 만에 부활했다고 했는데 디지털 교도소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디지털 교도소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합법적인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계시죠. 폐쇄됐었죠. 예. 2020년에 이걸 운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잡혀왔습니다. 예. 불법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어떤 회사 직장 그것도 있고 그래갖고 거의 저게 노출되면은 다 그냥 다 사생활이 까발려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되면서 더 지금 부각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4년 전과 지금 오픈한 사이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엄격하게 이제 증거 위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변명 같습니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전 운영진과의 관계도 밝혀진 건 아직 없는 밝혀진 거죠? 건 없는 건데 네. 포함된 건 전세 사기, 코인 사기,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자들이 늘어났고요. 네. 또 늘어난 건 이전에도 이런 어떤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판사 이런 사람들을 또 올렸는데 지금은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범죄자는 아닙니다. 예. 물론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을 수는 있지만은 예. 그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네. 그거 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예. 저렇게 다 공개가 된다니 이 원리가 궁금해요. 저 사진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서 저걸 구했을까요, 다? 아무래도 이제 저런 사진들은 이제 학적부라든가 아니면 SNS 같은 데를 캡처해서 끌어모으는 방법을 썼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면은 증명 사진이 아니라 활동 사진,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런 사진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졸업 사진류가 많고요. 그렇네요. 예, 예. 그렇네요. 예. 이게 지금 운영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서버도 외국에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수사 당국이 나설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즉각적으로 못 나섭니다. 근데 이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 있는 쪽에서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 공조가 될 수 있는 데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서버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저 정도는 외국에도 공조를 해주거든요. 예.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런데 저게 뭐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해서 무고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보상할 있는 방법이 없죠. 없어요. 방법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익적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예.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공적 예. 검증이 되지 않는 공익이라는 건 말이 넌센스죠. 지금 뭐 트래픽 폭증하면 유료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지금은 공익이라고 하지만 네. 돈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은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되고 있는 건데 저게 어떤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광고도 붙겠고 사법당국에서 제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저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예. 네. 서버가 바깥에 있으니까 차단을 계속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옮겨 다니기를 한다는 거.
백본을 통해서 옮겨 다니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방심위도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근데 그 대처가 좀 늦습니다. 이미 다 퍼진 상태에 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는 모니터링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 방식이 고민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더 할까요? 예. 네. 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장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 내렸다고요?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처님무 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법무부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2달가량 이른 오는 14일에 출소할 전망입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오늘 경제픽 시간에는 반도체부터 수출, 원전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만큼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뜨거운 AI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청소기를 샀는데 이 공간 인식은 물론이고 걸레까지 알아서 빨아주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 AI가 생활 전반에 파고든 건데 관련해서 오늘 청사진을 제시하셨다고요. 네. 이제 이 챗GPT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거의 생활에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AI를 활용한 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국가들이 AI를 활용해서 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 분야에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앞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꼭 극복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출범식을 가지고 네. 민관이 함께하는 그 AI 산업위원회를 공학한림원의 회장님과 함께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자율 제조 전략 1.0이라고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네. 향후에 한 6년 정도의 한 2조 원 규모로 저희가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AI 자율 제조의 200대 선도 사업, 그리고 테스트베드 사업, 그 기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이번에 AI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확대시키는 작업을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네, 좋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 하면 반도체가 기본이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선전하고 있지만 또 미국 마이크론이 추격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 더 분발해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우리나라를 이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네.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필요한 이 기반 시설을 구축을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에 네. 적극적으로 총력 지원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민간이 지금 총 622조 원의 투자를 향후에 해서 우리나라를 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기타 이 소부장 관련돼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에 와서 같이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전 세계 어디보다도 네. 생산과 기술 개발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네.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은 반도체 자국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나 금융 혜택은 있지만 보조금은 안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건가요? 기업들은 기다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이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조 기반이 없는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큰 그 주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런 그 여러 가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좀 더 유연성 있게 네. 적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육성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향후에 적시에 우리가 이런 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원전 수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UAE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어요. 대상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인데 체코 다녀오셨잖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EU의 원전 동맹이라는 것을 프랑스가 주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하고 강력한 라이벌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는 대신에 최근 한 10년 동안 그 원전을 이 정해진 시기에 주어진 예산 하에서 만들어 본 유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링과 이 시공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체코에 지금 우리가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진출해서 15,000명이 넘는 그 인력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그 산업을 같이 일구고 있는데 이러한 그 경제 산업적인 이점을 가지고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팀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팀 코러스,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같이 뛰는 팀 코러스의 동맹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원전과 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 우리 이쪽 분야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 작년에 대통령께서 사실 글로벌한 이니시에이티브로 저희가 주창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무탄소 에너지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카본 프리 에너지 이니시에이티브를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하게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가 없고 이 원전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시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9월 달에 기후산업 박람회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에 지금 글로벌하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때를 활용을 해서 많은 국가들과 함께 이 CFE 이니시에이티브의 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저희가 올해 원년으로 삼아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사회에 던지고 있는 CFE 이니시에이티브를 좀 본격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전략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출이 효자고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인데 7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견조하게 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국제기구에서 보면 올해에 그 글로벌 무역이 상승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상품 교역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는 수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고 저희 주력 산업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계, 자동차, 조선 같은 분야에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네. 올해 지금 OECD에서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것처럼 최대한 수출을 키워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대외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중동 분쟁이 있어서 이런 악재 때문에 가스와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올릴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시기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정상화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이 에너지 요금이 오르게 되면 우리 산업이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네. 우리 민생과 함께 산업의 이런 어려움도 제가 같이 모든 보고 물가가 있고 올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 중이다. 네, 아직은 확정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배터리 업계가 한숨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써도 당분간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우선은 한숨을 돌렸는데 중국 의존도를 좀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과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2년간 이 시행을 유예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었고 저희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이 얘기를 전달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노력이 이번에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앞으로 2년 시간을 벌은 요 귀중한 이 이행 기간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우리 오늘 그 아침에 안 그래도 관련돼 있는 기업들 모아서 그 논의를 했는데 우리 그 흑연 관련돼 있는 공급망을 자립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산업계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의존도 탈피의 과제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경제 이슈를 경제부 기자와 함께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5로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초저가 중국 공습에 추락한 로켓 배송입니다.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주제 쿠팡 얘기 같은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뭐 저 같은 엄마들한테 이 쿠팡 로켓 배송은 그야말로 뭐 육아 동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호응에 힘입어 이 쿠팡도 2년 연속 흑자를 기대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고꾸라졌어요. 네. 일단 매출만 놓고 보면은 9조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거든요. 근데 이런 매출에서 원가나 인건비 이것저것 빼고 이 순수한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 반토막이 났고요. 네. 이런 영향으로 당기 순손익도 318억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네, 사실 쿠팡의 이용자도 많고요. 최근에 멤버십 비용도 올렸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고꾸라진 이유가 뭔가요? 좀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초저가를 앞세운 뭐 알리나 테무 같은 이 중국의 이커머스가 그야말로 공습을 했기 때문인데요.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다 보니까 이 쿠팡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고객 투자를 늘렸고 이런 영향으로 적자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 중국 이커머스에 맞서서 이른바 쩐의 전쟁에 나서면서 이 과거에 계획된 적자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된 적자, 이 쩐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선물 받은 홍삼 당근할까? 네,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졌잖아요. 이 얘기 같은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히 명절 되면은 뭐 홍삼이나 비타민 맞아요.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제가 건강식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 다른 사람을 주곤 합니다. 네, 뭐 잘 먹으면 괜찮은데 네. 잘 안 먹게 되면 이게 처치가 곤란한 경우도 네, 유통기한 있어요. 지날 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명절이 지나면은 중고 거래를 한다, 뭐 이런 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불법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오히려 좀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정부가 오늘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런 건강기능식품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네, 먼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요. 이 냉장 보관 제품은 안 됩니다. 냉장 제품은 안 되는군요. 네, 또 이 판매 가능 횟수 그리고 누적 판매액도 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이 영리 목적의 개인 판매를 조금 방지하려는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 주의사항 잘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김 아니라 금 싸 먹겠네. 네, 비싸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김값 비싸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 지난달 김밥용 김 도매 가격을 보면요, 이 한 속, 그러니까 이 100장 한 묶음에 1,089원이었어요.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뭐 80%나 더 비싸진 건데, 그럼 왜 비싸졌고 언제까지 이렇게 비쌀 건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네. 합니다. 일단 그래픽 먼저 함께 보시죠. 이 수출이 김이 많이 늘었네요. 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면서 이 수출 효자 노릇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네. 이 지난해 수출액이 7억 9천만 달러, 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올해만 이렇게 비쌀까? 그래서 재고량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 최근 들어서 재고량이 감소했고요. 이 5월 전망도 마이너스 10.9%입니다. 이 수출 수요는 많은데 이 재고가 적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네. 수요는 많은데 재고가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텐데 그럼 언제까지 김은 비싼 건가요? 올해 연말까지 이 따뜻한 밥에 맘 편히 김 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게 이 11월이나 12월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쯤에 가야 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구운 김은 겨울에 맛있잖아요. 건조하니까. 네, 이제 겨울에는 싸고 맛있는 김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공백 깬 아이패드의 귀환.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거의 2년 만이에요. 공백이 네. 너무 길어서 단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떤 게 새로워졌나요? 네, 일단 업계에서는 뭐 작정하고 준비했다, 작정하고 제품을 내놨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strongest iPad lineup we've ever had. It's the best in the industry by far. 네, 가장 강력하다, 업계 최고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럴 만한가요? 네, 뭐 애플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 이 최신 칩이 탑재됐다고 해요. M4라고 하는데 이게 초당 84조 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 38조 회요? 네, 이게 딱 와닿지는 않는데 보면은 그냥 일반 컴퓨터보다 이 인공지능 처리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형 아이패드 우리나라 출시는 아직 미정이고요. 이 그동안 애플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이 지각생으로 불려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지각생으로 불렸던 애플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에 출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꽃보다 용돈 10만 원대가 좋아. 네, 어린이날 선물로 카네이션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 이 이야기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최 기자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퇴근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좀 필요한 거 사시라고 용돈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버이날 용돈 좀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희가 보통 결혼식 축의금을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선물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20만 원 정도?
30%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저도 뭐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네. 있는데 만약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 조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날 용돈 선물로 얼마를 드리면 좋을지, 그럼 얼마나 받고 싶을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용돈을 드리는 입장에서는요, 이 10만 원대가 38.6%로 가장 많았고요. 이 받는 입장에서도 역시나 10만 원대가 34.3%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예측을 했네요. 네, 한 마음이라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데 네. 어쨌든 뭐 액수야 어찌 됐든 어버이날을 맞아 얼굴 한 번 더 뵙고 그리고 네. 안부 인사 한 번 더 묻는 게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금도 좋지만 마음이 중요한 어버이날입니다. 네, 오늘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 경제픽5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OLED 모니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 1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는 34.7%, 수량 기준으로는 2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점유율 20.8%로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발굴 공모전에 참여합니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주요 관광 명소 내에 유통채널 입점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농심이 2030 세대를 겨냥한 인공지능 AI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편안한 표정을 보여달라는 등의 요구에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고 영상에 담겼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중형 SUV GV70을 부분 변경한 신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신형 모델에는 스스로 노면 상태를 판단해 주행 상태를 선택하는 모드가 탑재되었고 고객이 느끼는 소음 수준을 낮추는 소음 제어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홈플러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삼겹살과 목심 100g은 50% 할인한 1,200원에 완도 전복은 마리당 1,990원, 성주 참외 1.5kg은 9,990원에 판매합니다. 갯벌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요새인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갯벌 생태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빛 수평선 위로 철새떼 한 무리가 군무를 추듯 하늘을 날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한바탕 비행을 한 뒤에는 갯벌에 내려앉아서 먹이를 잡는 데 열중합니다. 갯벌 등 연안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철새 도요새입니다.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이면 호주 등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요새는 봄과 가을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50만 마리를 밑돌던 것이 지난해 80만 마리를 넘어서며 8년 새 67%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국내 갯벌 생태계가 좋아진 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도요새들이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갯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에서 조개라든가 게, 또 갯지렁이 등 우척지 동물을 먹고 살지만 이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쪽에서는 곤충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의 곤충의 증가, 또 번식지에 그 안정화된 이제 먹이 공급이 안정화돼서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해안 습지 생태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종인 도요새를 관찰하기 위해 국내 해안 20곳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도요새 발목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락지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를 도요새 이동 경로에 있는 호주와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공유하며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모두
조기 탈락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펜싱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전 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남자 사브르 간판 오상욱은 8강에서 맞붙은 미국의 신예 돌레지 비치에 한 차례도 앞서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오른 발목을 다시 삐끗한 영향도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 유형에 애를 먹었습니다. 되게 변칙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인데도 되게 여유가 있었고 좀 저희 나라랑 잘 안 맞는 그런 스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8강에 진출한 오상욱은 나은 편입니다. 구봉길은 16강에서 세계 랭킹 1위 바자제의 덜미를 잡혔고 도경동과 한솔 등 젊은 선수들은 32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일명 어펜저스 중 김정환과 김준호가 대표팀을 떠나면서 생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팀이 지난달 내내 체력 위주 훈련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표팀 내에서도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선생님이 일단 시키는 대로 저희가 계속 따라서 가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제 펜싱에 조금 더 이렇게 연습 때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펜싱 대표팀 코치진은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체력 부족이 현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판단해 이번 달까지는 체력 훈련에 비중을 두겠다는 겁니다. 펜싱만 해가지고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더 계속 어려운 상황을 갈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이럴 거면은 진짜 정말 체력을 보강을 하자. 그냥.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80여일. 세계 펜싱 사브르는 베테랑과 신예의 거센 충돌 양상이 전개되며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정판이 될 이번 올림픽에서 단체전 3연패를 이루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실전 감각 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도 봄 햇살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묻혀 강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9도, 광주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강릉 2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오후부터 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